밖으로 나와서 아직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이쪽으로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임금님, 누가 옵니다. 나는 아서왕을 끌고 뒤로 돌아가서 오두막 뒤에 숨었다. 보스경, 왜 숨는 거지? 교회와 영주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집에 들어갔으니까 붙잡히면 매우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한가. 우리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는 오두막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주위를 조심하는 것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열어주셔요. 도망쳐 왔습니다. 영주의 돌감옥에 갇혀있던 세 아들이다. 나는 말없이 왕을 끌어당겨 오두막 뒤에 밭을 가로질러 돌아서 길로 나왔다. 아서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이윽고 나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가엾지만 걸려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왕은 또 생각하는 눈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역시 도망쳐온 그 세 사람은 붙잡아서 영주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천한 신분으로 영주를 당황하게 한 무례한 놈들이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임금님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반대로 그들이 도망쳐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역시 왕은 왕이다. 왕족과 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지위가 안전한 방향으로 일을 생각한다. 왕은 역시 자기들 계급의 안전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습관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사물을 잘 알 것 같아도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도 일단 유사시에는 아무래도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만을 생각한다. 더군다나 왕에게는 몇 대를 계속하여 백성을 희생시켜온 잔인한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임금님, 도망쳐온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지나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나는 왕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오, 보스경, 저건 뭐지? 하고 왕이 저쪽을 가리켰다. 화재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바람이 강하여 불길은 더 솟아오르는 것 같다. 나는 대신으로서 보험 사업도 크게 벌리고 있었으므로 화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다. 갑시다.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 달려올 것입니다. 나는 왕을 재촉했다. 숲을 빠져나가는 동안에 나는 몹시 불효쾌한 일을 당했다. 나무에 목을 매 죽은 시체에 툭 하고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목매어 죽은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다. 나는 땅 위에라도 내려 눕혀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서왕은 목매어 죽은 사람에게 대고 화를 냈다. 고약한 놈! 교회와 영주의 규칙을 배반하다니 사람이 아니야. 목매어 죽은 자의 집이나 그 가족의 논밭을 몰수해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그 규칙은 옳은 것이야. 그럴까요? 저는 교회나 영주가 몹시 심한 짓을 하여 이 사나이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나무에서 내릴 필요는 없어. 그 사나이는 제가 좋아서 나무에 목을 맨 거야. 또 죽은 사람에게 간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숲을 지나는 동안 1킬로 정도 사이에 목매어 죽은 시체가 6구나 있었다. 참으로 기분 나쁜 길이었다.
이윽고 희미하게 등불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우리는 숲 굽는 오두막 같은 것에 당도하였다. 임금님, 여기서 쉬기로 합시다. 문을 두드리고 길을 잃은 나그네라고 하자 밤일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우리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주었다. 주인은 봉당에 짚을 깔고 자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당신들 영주님의 저택에 불 붙는 걸 봤어요? 어땠습니까? 아하, 그게 영주님의 저택인가? 어쩐지 불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보다도 아주머니, 우리들은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아서왕이 천천히 말했다. 이봐, 형제여. 우리들은 전연두로 죽은 사람의 집에서 왔어. 너희들에게 전염을 하여 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 이 집을 그대가 원하는 값으로 사겠어. 아주머니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네? 몸이 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죠? 말이 사투리가 다른데요. 그러나 여보세요.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켰다. 그 얼굴은 전에 천연두를 앓고 난 표적으로 곰보였다. 그런데 여보세요. 당신들은 참 정직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텐데. 요즘으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어요. 여보세요는 아서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룻밤을 묵고 가는데 오두막을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니까. 우리들은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잤다. 잠을 깨었을 때에는 아주 배가 고팠다. 그래서인지 숫쟁이 아주머니가 지어준 밥이 굉장히 맛이 있었다. 양이 적은 탓도 있었다. 양만이 아니라 종류도 한 가지 뿐이었다. 양파를 소금에 절인 것과 검은 빵. 검은 빵은 말 먹이를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주머니는 어젯밤의 화재 이야기를 시작했다. 불난 곳에서 영주님을 찾아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찾으려 했던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님은 저택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당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큰일이어요. 영주는 잔인한 사내였으므로 영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구 잡혀가서 죽음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아주머니의 주인은 그 실정을 들으러 떠났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다. 굉장해. 18명의 백성이 의심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 또 2사람은 불에 타 죽고 돌감옥에 갇혀있던 13명이 감옥에서 죽었으니까 모두 33명의 백성이 죽은 셈이 되죠. 영주님의 가족이나 하인들은 구해냈어요? 하고 나는 물었다. 네, 모두 무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해내지 못했는가? 네, 13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물쇠가 튼튼히 잠겨 있어 도망치려고 했어도 도망칠 수 없었대요. 아니, 그중 3명이 도망쳤어. 갑자기 아서왕이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왕의 소매를 당겨 신호를 하려 했으나 때는 늦었다. 아서왕은 가슴을 내밀고 말한 것이다. 영주를 죽이고 저택에 불을 붙인 것은 틀림없이 그 3명의 짓이야. 즉시로 체포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고? 숲 끊는 부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으나 곧 눈치를 채고 얼굴빛을 달리했다. 부인이 소리쳤다. 이 영감이 뭐라고요?
부부는 함께 집을 뛰쳐나가 문 앞에서 되돌아서서는 우리들을 노려보았다. 의심이 깊은 눈초리였다. 이건 틀림없이 큰일 났다. 잠깐만 형제여. 저 말야. 세 사람이 저희끼리 싸운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신분이 높은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붙이고선 어찌할 바가 없어. 나는 일부러 왕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들어봐요. 나는 그 세 사람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하고 숲 굽는 부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나는 주인에게 속삭였다. 형제여, 당신들은 그 세 사람을 알고 있죠? 친척인가? 숲 굽는 사나이의 검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알았죠? 그들은 좋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놈들도 끝내 죽게 됐구나. 그래, 고발하러 가겠어. 내가 말하자 숲 굽는 사나이는 당황했다.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나는 숲 굽는 사나이를 힘껏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비열하게 짝이 없는 똑같은 개새끼다. 내가 이렇게 욕하자 숲 굽는 사나이는 전사라고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기뻐했다. 형제여, 이제 한 말을 다시 한번 말해줘. 고발을 하면 당신들은 비열하게 짝이 없는 똥 같은 개새끼라고?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렇고 말고 세 사람을 몰래 도망치게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자 숲 굽는 사나이는 나의 손을 잡았다. 마음속으로 정말 기쁜 듯 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도 태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같은 신분끼리는 뭐 그리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야. 자네만 고자질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런 말을 하면 맨 처음 내가 죽음을 당해.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는 영감은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존스 영감 말이야? 나는 아서왕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 영감은 저도 모르게 세 사람을 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밀고나 하지 않을까 하고 크게 걱정하고 있어.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벼슬아치에게 넘겨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사람을 잘 보고 말을 하라고 후에 다 이르겠어. 마음은 좋은 영감이야. 당신들이 걱정하지 않게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해두는데 그 영주는 당연한 벌을 받은 거야.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종류의 인간들은 모조리 태워 죽이겠어. 그러자 숲 굽는 사나이는 아주 불안한 마음을 떨어버리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스파이로서 나를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야.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로 기분이 좋은걸? 정말 좋은 말을 했다, 형제여. 오늘은 영주가 죽어서 모두 크게 기뻐하지만 남 보는 데서는 슬픈 듯이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제 언젠가는 이런 일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렇다. 그런 날도 이윽고 올 것이다. 왕을 없애고 귀족 제도도 없애고 그들을 무엇인가 유익한 직업을 갖게 한다. 전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국민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꿈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숲 굽는 사나이 마르코와 함께 마을까지 갔다. 마르코의 아들이 다니는 은행이라고는 해도 금속 세공이 본직이며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곳에 갔다. 그곳이 당시의 은행 대신을 했으며 나는 거기서 20달러 금화를 바꾸었다. 은행 사람들은 20달러의 금화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야, 나는 이런 대금은 아직 본 일이 없어. 이게 진짠가? 금화를 씹어도 보고 짤랑 떨어뜨려도 보고
초산으로 시험해보고 난 뒤에야 겨우 잔돈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은행의 금고가 텅 비일 정도로 무리를 한 모양이다. 은행의 우두머리는 나와 마르코를 내보내고 나서 뒷모습을 깜짝 놀란 눈으로 배웅하고 있었다. 마르코는 그 후 나를 대장간의 도울이라는 사나이에게 데리고 갔다. 도울이는 대장간에서 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숯 굽는 마르코는 도울이 우두머리와 친구인 것이 자랑이었으며 친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나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장간 도울이와 나는 곧 친해졌다. 나도 코네티컷 공장에서는 도울이처럼 훌륭하게 솜씨가 좋은 사나이를 고용했던 것이다. 이봐 도울이, 나는 지금 마르코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점심때 점심이라도 하지 않겠어? 한 통 내겠어. 그래, 미안한데 그럼 가겠어. 하고 도우리가 말하자 마르코는 왕초님이 우리 우두막에 온다고? 그건 고마운데? 하고 기뻐하였지만 이윽고 점점 풀이 죽어갔다. 그리고 내가 돌장의 우두머리 딩크슨과 술의 목수의 우두머리 스메그도 초대하려고 하자 마르코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왜 그래 마르코? 그러자 마르코는 속삭였다. 형님, 벌거숭이가 되어도 모두를 대접할 돈은 안 나와요. 걱정 마. 내가 비용은 낼 테니까. 이렇게 속삭이자 마르코는 그 순간부터 힘이 솟아나는지 나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넨 정말 왕초야. 고마워. 확실히 나는 보스경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대장장이, 아저씨는 수의사, 나는 코네티컷 태생의 양키다. 이 일을 마르코는 모른다. 뭘 인사할 것까지는 없어. 자네는 존스와 나를 잘 대접해 주었으니까 말이야. 존스도 그렇게 말했어. 그놈은 물론 자네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아. 존스는 짓거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마음은 좋은 놈이야. 의리도 있고.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었다. 아서왕은 조금치도 쓸쓸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왕은 또다시 전 병력을 투입한 고린과의 싸움을 공상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아서왕에게 임금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는 존스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여 존스라는 이름을 익혀주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농부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었다. 내가 마을의 가게에 주문해둔 음식과 테이블, 의자, 식기 등이 마르코의 헌 오두막에 배달되자 마르코는 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아서왕을 몰래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모두 존스 영감의 기부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르코에게 자세히 말해두었다. 저 몸이 큰 작자는 별난 사람이라서 인사를 받는 건 아주 싫어해. 그래, 가만히 있어도 좋은가? 정오 가까이 손님이 왔다. 대장장이 도우리는 멍하니 있는 아서왕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말했다. 당신이 존스 영감님이죠. 대장장이의 제격인 좋은 몸인데요. 나는 도울이야. 왕초라고 마을에서는 높여주고 있으나 뭐 걱정할 건 없어. 난 젊었을 때 무척 고생한 사람이야. 의지할 데 없는 고아였어. 노예가 되어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이나 노동하고 겨우 검은 빵으로 연명한 때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노력을 잊지 않았어. 친절한 대장간 주인이 인정해주고 나를 데려다가
제법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자기 딸을 나에게 색시로 주었지. 그런데 나의 생활이 지금은 어떤가 하고 생각해 보면 말이야. 도우리는 자 어떠냐 하는 몸짓으로 말했다. 한 달에 2번은 고기 요리를 먹고 그리고 소금에 절인 고기를 한 달에 8번. 그렇군. 하고 술의 목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돌장이도 끄덕이고 같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우리는 뽐내는 말투로 덧붙였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흰 빵을 먹는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와봐라. 여, 존스. 이 정도로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겠지? 그런데 나를 부러워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신분이 낮든 간에 마음만 바르면 좋아. 마음을 터놓고 사귀어 보게. 사양할 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아서왕은 어쩔 수 없이 도우리의 손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도우리는 말했다. 이보게, 뭘 그렇게 높은 사람 앞에 나선 것처럼 겁먹을 건 없어. 나도 자네와 같이 조금치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나의 좋은 점이지. 이윽고 요리가 새 테이블 위에 놓여졌다. 궁정에서라면 우리는 손도 대지 않을 것들이기는 했으나 보통으로서는 훌륭하고 사치스러운 요리였다. 술의 몫의 주인 스메그 같은 사람은 너무 놀라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을 정도였다. 식사하는 동안 아소왕은 별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잠을 자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소왕이 자리를 뜨자 나는 나와 통하는 대장장이 도우리와 마구 짓거렸다. 도우리는 여러 가지 자랑 끝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우리 직공에게는 영주님이 정한 급료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 비밀이지만. 왜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밀고되기 때문이야. 밀고되면 나는 즉시로 영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무례한 놈이라고 벌을 받지.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어디 있느냐 해도 실제로는 조그마한 일로도 사형에 처하니까. 그래도 같은 고생을 맛보는 인간이 왜 밀고를 해?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이봐, 도우리.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 영주님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까지 사형이 되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도우리, 자네도 누군가가 영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 것을 알면 밀고를 하는가? 할 수 없지. 강한 자에게 이길 수 없지.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밀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도우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강한 자에게는 이기지 못한다고 단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불효쾌한 일이냐. 게다가 친구에 대한 밀고까지 하다니 자기 자신이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러한 간단한 일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나는 이 얼빠진 도우리를 꼼짝 못하게 꾸짖고 싶었다. 그렇다면 도우리, 자네는 왜 직공들에게 영주님이 정한 급료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말했어?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야. 나는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밀고가 돼봐. 순간 도우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나는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네가 법률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알고도 모르는 채 하고 있으면 우리들도 사형이 된다. 이 한마디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도우리 영감에게 명중되었다. 그러나 너무 효력이 지나쳤다. 도우리는 거의 죽을 상이 되고 말았다. 나는 모두들에게 술잔을 권하며
친구에 대한 밀고는 하지 말자고 굳게 악수를 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을 맺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떨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나는 어디에서 굴러들어온 작자인지도 모르는 나그네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하며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수상한 나그네로서 모두의 눈에 비치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람들은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 자, 야단났다. 나는 당황하여 머릿속의 지혜의 작은 상자를 뒤적거렸으나 공교롭게도 쓸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때 더욱 곤란하게도 아서왕이 낮잠을 끝내고 유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왕은 명랑하다. 그러나 나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야단났는데 왜 하필 이런 때에 잠을 깼을까? 이제 아서왕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짓거리기만 하면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왕은 낮잠을 푹 자고 났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다. 엉뚱한 말을 꺼낼 것 같다. 그렇다고 귀뜸할 수는 없다. 그런 짓을 하면 밀고의 상담을 한다고 더욱더 의심을 받게 된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존스 영감은 밭을 좀 가지고 있는 농부라고 해두자 하고 왕에게 말해두었기 때문에 왕은 농부로 잘 둔갑하고 있는 줄 알고 만족해하고 있다. 귀하들은 알고 있는가? 농업 기술이 우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의견이 차이가 있는 모양. 어떤 사람은 양파는 아직 잘 익기 전에 가지에서 따내면 나쁜 열매라고 하지. 왕은 벌써 한바탕 연설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의 귀에 왕의 말소리는 멀리에서 울리는 기분 나쁜 천둥소리처럼 들리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곤란하다는 듯이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꽤 이론에 맞는 말을 하고 있어. 즉, 자두나 쌀과 보리 같은 것은 항상 익기 전에 땅에서 파내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양파도 그것과 같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지.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모순된 이야기에 점점 당황하여 끝내 겁먹은 표정까지도 나타났다. 양파는 양배추의 액체에 재워서 먹으면 더욱 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듣고 있던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이 농부는 머리가 왼쪽으로 감겨져 있어. 그러나 왕은 태어나다. 그 예로서 동물들은 잘 익지 않을 때의 것이 더욱 좋고 염소가 익으면 모피가 뜨거워져 고기가 붉게 짓무르고. 이윽고 사람들은 일제 일어서서 외쳤다. 한 사람은 우리들을 밀고 할 작정이며 또 한 사람은 미치광이다. 두 사람 모두 죽여버려. 미치광이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고 있어. 그대로 두면 우리들에게도 저주가 옮겨진다. 그들은 무서운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들었다. 왕의 눈에 기쁨의 빛이 타올랐다. 농업에 대한 일은 횡설수설이라도 무용에는 특기가 있다. 한동안 양순하게 잠자코 있었기 때문에 왕은 팔이 근질근질했던 것이다. 당장의 아서왕은 대장장이의 턱에 한 발을 명중시키고 마룻바닥에 쓰러뜨렸다. 세인트 조지여, 우리 영국을 지켜줄지어다. 또 일격으로 술의 목수를 쓰러뜨렸다. 또 한 사람의 큰 사나이는 공처럼 내던져졌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자 마르코와 부인이 없다.
두 사람은 구원을 청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 임금님, 어물어물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도망칩시다. 전진, 후퇴. 그때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병법의 요점. 왕과 나는 마구 뛰어서 숲속에 숨어들었다. 뒤돌아보자 농민들의 무리가 손에 손에 낫과 삽을 들고 성난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왕과 나는 강을 만나 그 속에 뛰어들었다. 300m 정도 흘러내려가자 떡갈나무가 물 위에 가지를 내밀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것을 잡고 떡갈나무 가지에 기어올랐다. 쫓아오는 사람들의 함성은 점차로 가까워졌다. 우리들은 가지에서 가지를 건너 무성한 잎 사이에 숨었다. 함성은 더 가까워져 갑자기 강 양쪽에 크게 퍼지고 메아리 쳤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이었다. 임금님, 잘된 모양입니다. 아니야. 아직 찾고 있어.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 과연 왕이 말한 대로였다. 쫓아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강 저쪽에서 떠들어댔다. 놈들은 저 나무까지 매달려 저기서 나무에 오른 게 틀림없어. 그래, 그래, 내가 올라가 보겠소. 그 말이 우리들의 고생의 시초였다. 우리는 끝내 발견되고 말았다. 최초에는 올라오는 놈을 발길로 차서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은 아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성한 잎에 방해되어 효과가 없었다. 아서왕은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몹시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아차, 연기 전술이다. 놈들은 말은 가지며 생풀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자욱히 연기를 올려 우리들이 숨어있는 나무를 둘러쌌다. 놈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제기랄. 임금님, 이렇게 되고선 내려가서 싸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응, 바라던 터야. 서로 나무를 등에 대고 싸우자. 시체의 산을 쌓아 올리겠어. 숨가쁘게 말하고 왕과 나는 기침과 재채기를 연달아 하면서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 피의 비를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 조용히! 조용히! 큰 소리로 외치며 말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보아하니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귀족인 모양으로 화려한 차림을 하고 부하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를 쫓아온 사람들은 즉시로 내내하고 황공해했다. 그 귀족은 우리들을 말없이 보고 나서 그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다. 그대들은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이놈들은 어디서 굴러온 미치광이들입니다. 게다가 난폭하고 도망 잘 치기로는 이성 없는. 조용히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자들은 미치광이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속임없이 말해라. 그리하여 나는 대답했다. 네, 저희들은 선량한 나그네올시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놈들은 저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미치광이나 난폭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자 귀족은 부하들을 돌아보았다. 저 짐승들을 쫓아버려. 네,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채찍을 들여 놈들을 쫓으니 놈들은 순식간에 도망쳐 버렸다. 우리들은 위험한 고비에서 도움을 받았다. 귀족은 행렬의 끝에 서서 따라오라고 친절하게 말 2마리를 내주었다. 그날 밤 여인숙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아서왕과 나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족의 부하가 왔다. 우리들의 영주 그리프 백장님이 감베네트라는 큰 거리까지 가면 위험은 없으니 거기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들은 고맙게 그 친절을 받아들였다. 30킬로 정도 여행을 하여 캄베네트의 거리에 들어섰다. 광장에는 장이 서서 번창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노예시장이다. 인간의 경매장이다. 우리들은 빌린 말에서 내려 친절하게 대해준 귀족에게 감사의 말과 작별의 인사를 하러 갔다. 귀족은 말 위에서 기분이 좋지 않게 웃었다. 순간 찰칵. 왕과 나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하인 우두머리의 짓이다. 그리프경은 냉정하게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왕은 마구 화를 냈다. 왜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나 그리프경은 턱을 들어올리면서 부하에게 말했다.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오너라. 노예. 이 말은 이때까지 없던 오싹하는 울림으로 나의 귀를 때렸다. 아서왕은 수갑을 친 채로 죽을 힘을 다해 그리프경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부하들이 달려와 즉시로 우리들 손을 뒤로하여 묶었다. 우리들은 힘껏 소리쳤다. 우리들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민이다. 그러자 노예 상인이 단 위에서 내려와 왕과 나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자유민이라고. 그렇다면 걱정할 건 없어. 영국 정부가 보호해줘요. 증명서를 보여줘. 증명서? 그렇지. 자유민의 증명서 말이야. 우리들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유민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왕이 만든 법률이다. 아서왕은 자기가 만든 법률에 묶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사정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증명서는 없으나 증명은 됩니다. 제발 성스러운 골짜기까지 심부름꾼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다. 너희들을 사는 주인이 그러한 쓸데없는 일을 기뻐할 리가 없어. 주인이라고. 아서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바보야. 나에게 주인은 없어. 이 나야말로. 부탁입니다. 제발 조용히. 나는 당황하여 아서왕의 입을 막았다. 이 이상 소동을 일으켜 또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이다. 왕과 나는 노예 상인에게 팔리어 쇠사슬의 맨 끝에 메어져 점심때 이 거리를 출발했다.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영국의 국왕과 국무대신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끌려간다. 더군다나 무례한 그리프 백작은 우리들이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값으로 우리들을 팔아넘긴 것이다. 영국의 국왕이 단돈 7달러, 최고의 대신, 즉 수상인 내가 9달러였다. 아, 국왕의 신성함이란 결국은 그 쿵쿵 무겁게 우쭐대며 걷는 걸음걸이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점도 없는 모양이다. 참으로 국왕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작물로서 쓸모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데 일단 국왕이라고 알면 사람들은 한번 보기만 해도 황공하다든지 뭐라고 하며 숨도 멈출 것 같이 대하는 것이다. 우리들 노예에게 있어서 런던은
매우 심술궂고 재미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런던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소왕의 궁전도 있다. 왕은 그것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들의 옆을 안면이 있는 기사와 귀족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들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헌옷을 입고 때가 묻고 지렁이 모양으로 붓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의 얼굴이다. 게다가 이쪽에서 잘못 부르기나 하면 반죽음을 당할 뿐이다. 또 알리산도 공주가 10m 정도 떨어진 곳을 나귀로 지나간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밀리에 계획을 짜고 있었다. 클라렌스가 원기 있게 척척 일을 잘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동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또 기분 좋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어져 있는 선이었다. 전화선이 틀림없다. 나는 그 선의 토막이라도 좋으니까 가지고 싶었다. 나의 탈출 계획을 실행하는데도 아무래도 필요했던 것이다. 나의 계획으로는 틈을 봐서 밤중에 가쇠를 벗고 노예 상인에게 재갈을 물려 묶어놓고 상인의 옷을 벗겨 내가 입고 반대로 놈을 노예 쇠사슬에 메어 놓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노예 상인인 체하고 카멜롯으로 간다. 그것도 자물쇠를 열 가느다란 쇠줄 토막만 있으면.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나를 사려고 2번이나 흥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도 왔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싼 값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팔리지는 않았다. 이놈은 22달러요. 한 푼도 애누리 할 수 없어요. 하고 노예상은 말했다. 한편 아서왕은 큰 물건이라고 이름하여 그 좋은 몸집에 눈독을 들여 사러 오는 사람은 있었으나 큰 물건이 거만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았다. 나를 가끔 보러 오는 나리는 물론 22달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리가 탐이 나서 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환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리는 저고리를 긴 3개의 핀으로 잠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2번이나 그 핀을 뽑으려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3번째에 드디어 맨 아래 것을 보기 좋게 실내할 수 있었다. 이 핀은 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핀을 손에 넣고 내가 기뻐하자 노예 상인은 그 나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이 2놈을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는 것에 실증이 나요. 좋아요. 크게 애누리다. 나리가 이놈을 22달러로 사준다면 덤으로써 이쪽에 큰 물건은 거저드리겠어요. 자, 아서왕의 노여움이란 너무 분개하여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이 되었다. 나리는 내일 이 시간에 대답하겠다 하고 돌아갔다. 나는 왕에게 속삭였다. 임금님, 덤으로 주게 됐다고 분개할 건 없습니다. 쉬,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나 역시 그 노예 상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밤으로 하여 헛일이 될 테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지? 오늘 밤 둘이서 도망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훔친 것을 사용하여 오늘 밤 수갑을 풀겠습니다. 노예상이 밤 9시 반에 순찰을 왔을 때 그놈을 때려 눕혀 재갈을 물리고 아침이 되면 노예들을 데리고 행진합니다. 잘해봐요. 찬성이야. 하고 아서왕은 말했다. 밤이 되었다. 노예들이 잠드는 것을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수갑을 풀기 시작했는데 초조해지면 질수록 잘 되지 않았다. 이윽고
겨우 나의 쇠사슬을 풀고 한숨을 돌리고 곧 왕의 수갑을 풀려고 했는데 때는 늦었다. 노예 상인이 한 손에 기름 접시에 등불을 가지고 순찰을 왔다. 한쪽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지팡이 대신 짚고 있었다. 나는 코를 고는 채 하며 쇠사슬이 풀린 손발을 감추고 웅크렸다. 만약에 놈이 옆에 온다면 달려들려고 조심스럽게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은 입구에서 잠깐 둘러보고서는 그대로 나가고 말았다. 얼른 붙잡아! 아서왕이 말함과 동시에 나는 번개같이 일어나서 뒤를 쫓았다. 밖은 캄캄한 밤이었다. 몇 발자국 앞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쿵쿵하고 심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왔다. 야단났다. 그러는 동안 야경이 와서 탁! 나는 힘껏 머리를 맞았다. 상대방 놈도 딱! 그리고 놀란 일은 상대방 놈을 자세히 보자 노예 상인은 아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것은 얼마나 행운이었던가. 그놈이 노예 상인이었다면 만사는 끝장날 판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불행이었던가. 모처럼의 계획은 무참하게 깨지고 나는 거리의 감옥에 쳐넣어졌다. 아서왕은 어떻게 됐을까? 그 큰 물건은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하룻밤을 내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재판에 끌려나갔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인데 나를 고발한 상대는 노예 상인이 아니라 서로 싸운 상대인 모양이다. 이 사건은 노예 상인과는 관계가 없다. 나에게 있어서 이 재판이야말로 생명선이다. 나는 열심히 거짓말을 쳤다. 재판장님,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젯밤 템즈강의 저쪽 기슭에서 묵은 그리프 백장님의 하인입니다. 백장님이 갑자기 앓게 되어 런던 제1의 명의를 부르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끝내 이 사람과 박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갑자기 나를 탁탁 쳤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뜻밖이라는 듯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을 꾸며대는 것은 내 쪽이 훨씬 훌륭했다. 재판장은 상대에게 고함을 질렀다. 시끄럽다. 백장님의 심부름을 방해하다니 무슨 짓이냐. 너에게는 벌로써 곤장형을 주겠어. 백장님의 하인은 곧 저택으로 돌아가도 좋다. 백장님께 잘 전해주게. 저택이고 백작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은 밖에 나오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왕이다. 급히 서둘러 노예의 여인숙에 달려가서 보니 아무도 없다. 텅 비어 있었다. 굉장한 난투가 있은 흔적이 있고 그 한가운데 노예 상인이 엉망진창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나는 구경꾼을 붙잡고 물었다.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젯밤 여기 있는 노예들을 가장 높은 놈이 마법으로 쇠사슬을 풀고 도망쳤다는 거야. 노예 상인은 화가 나서 남아있는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노예들이 반대로 달려들어 이 모양으로 노예 상인은 끝장이야. 큰일 났는데? 그럼 노예들은? 응, 이제 재판이 끝나 모두가 사형으로 정해졌어. 사형? 그건 언제? 글쎄, 아무튼 도망친 노예를 붙잡고 나서 한꺼번에 사형에 처할 모양이니까 2, 3일 후일 거야. 이미 거리마다 도망친 노예의 얼굴을 알고 있는 노예들을 데리고 포졸들이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대체로 오늘 중에는 체포될 거야. 감사해. 나는 그곳을 떠났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난처해졌다. 그리고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문득 나의 눈에 비치는 것이 있었다. 집 처마 끝에 담쟁이 덩굴처럼 구불구불 늘어져 있는 것은 확실히 나의 공장의 전화선이 아닌가? 어떻게 하여 클라렌스, 런던까지 전화를 가설했는가? 꽤 솜씨가 좋구나. 나는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전화선을 따라갔다. 그러자 선은 작은 푸줏간의 2층으로 들어가 있었다. 푸줏간 옆에 층층대를 올라가자 작은 방이 있고 접수하는 소년이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갔다. 눈을 뜬 소년은 놀라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조용히, 곧 카멜롯을 불러주게. 네? 어떻게 이 기계의 일을... 그보다도 빨리 카멜롯을 불러. 그렇지 않으면 저리 비켜. 내가 걸 테니까. 아, 당신이? 어서 궁정에 걸어 클라렌스를 불러라. 소년이 호출하고 있는 동안 나는 초조해하며 기다렸다. 초조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이윽고 그리운 클라렌스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클라렌스, 나다, 나다. 옆에서 소년이 엿듣고 있다. 나는 암호로 말했다. 아서왕이 런던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우리들은 노예가 되었어. 빨리 강한 기사 500명을 보내라. 지휘는 랜슬롯 경이 좋다. 런던의 서남문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바른 쪽에서 흰 천을 올려 표시하겠어. 전속력이다.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 좋습니다. 30분 이내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렌스는 받아주었다. 그리하여 전화는 소년에게 맡기고 나는 그곳을 뛰어나왔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30분이면 9시가 된다. 9시에 카멜로성을 출발하여 도중 두세 번 말을 갈아탄다고 치면 여기 도착하는 것은 오후 6시가 지나서다. 나는 그 사이에 옷을 어떻게 갈아입을까 궁리했다. 처음부터 좋은 것을 사면 의심을 받는다. 그리고 기사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비로드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지휘를 하여 감옥을 습격하고 아소왕과 노예를 구출한다. 그 준비로서는 우선 고물상이다. 나는 의기양양했으나 처음에 있던 거리의 모퉁이를 돌아서자 계획은 깨지고 말았다. 포졸들과 함께 있는 노예들과 부딪히고 만 것이다. 오싹했으나 이제는 늦었다. 노예가 나를 가리키면서 무엇인가 말했다. 나는 모르는 채 옆 상점에 들어갔으나 가엾다. 깨끗이 붙잡히고 말았다. 왜 이러는 거냐? 나는 지금 항해에서 돌아와 막 상륙한 거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으나 노예가 옆에서 아니 이놈이다. 이놈이 22달러의 가격표가 붙어있던 놈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 하고 외쳤다. 화가 나서 나는 노예에게 대들었다. 이 자식아, 뭐 때문에 친구를 밀고 하는 거야? 뭐라고? 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사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을 놓치라는 거냐? 흥, 웃기지 마. 그러자 포졸이 매정하게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잔소리 마. 나는 바쁜 놈이야. 붙잡히면 바로 목을 매달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말이야. 싸움의 계속은 오늘 오후 지옥에 가서 천천히 해. 나는 나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오늘 오후 교수형? 그렇다면 기사대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과연 도망친 노예들은 이처럼 모두 붙잡혔다. 사형을 연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4시, 장소는 런던 성박. 거기가 형장이다.
맑고 서늘하게 잘 개인, 살고 싶어지는 기분 좋은 날이었다. 구경꾼들이 많이 밀려왔는데 가엾은 15명의 죄수들은 단 한 사람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들이 죽는 것을 휴일의 기분 전환을 위한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귀족들이 귀부인을 거느리고 나란히 층층대로 된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안면이 있는 사람도 꽤 많았다. 손에 가쇠, 발에 가쇠가 풀어지자 아서왕은 헐어빠진 옷에 분별도 할 수 없게 된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꿋꿋이 일어섰다. 나야말로 영국의 국왕이다. 나의 신성한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반항에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구경꾼은 일제히 웃었다. 무슨 짓이냐. 황공하기는커녕 배를 잡고 크게 웃었기 때문에 왕은 어리둥절해져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더욱 떠들어댔다. 야, 임금님, 거룩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그러나 왕은 왕의 긍지를 지켜 엄숙하게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확실히 그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데가 있었다. 2번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거룩한 태도였다. 나는 머리가 흐려지면서도 클라렌스를 생각하고 표적으로 흰 천을 바른 팔에 둘렀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야, 이쪽의 백구는 국무 대신이 되는 건가? 멋진 완장이구나. 나는 멋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두고 나서 말했다. 참으로 나는 국무 대신인 보스경이다. 내일 카멜롯에서 오는 기사가 도착하면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다. 나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기사들의 모습이 보일 리 없었다. 한 사람의 노예가 목이 매달렸다. 노예는 공에 매달려 심히 몸부림쳤다. 이어서 또 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나는 떨면서 아서왕을 찾아보았다. 그러자 아서왕은 눈을 가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전신마비가 된 것처럼 되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왕은 밧줄 쪽으로 끌려갔다. 순간 나는 형리를 향하여 달려들어 왕을 감싸며 최후의 희망을 걸고 시선을 길 저쪽으로 보냈다. 그러자 어떠했는가? 기적이었을까? 왔다! 만세! 기사들이다! 구원의 기사 500명이 투구와 갑옷 차림으로 투구에 단 토끼털을 나부끼며 오고 있다.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끝없이 계속되는 자전거 바퀴의 빛남. 맨 앞에 오는 것은 랜슬롯 경이다. 나는 정신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서왕의 눈가림과 밧줄을 끊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들, 천한 자들, 무릎을 꿇어라. 국왕폐하에게 용서를 빌어라. 명령을 반항하는 자는 누구거나 사형에 처한다. 랜슬롯 경과 투구와 갑옷에 몸을 담은 나의 소년대원들은 런던의 영주와 귀족들을 관람석에서 집어던졌다. 클라렌스가 다가와서 나에게 한쪽 눈을 감아 보이며 장난기가 있게 말했다. 깜짝 놀랐지요? 자전거는 생각을 잘했죠. 저는 그전부터 소년대원들에게 물레자전거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솜씨를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